자,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호흡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호흡계. 자, 호흡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그 식물의 호흡과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런 호흡까지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호흡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책에서와 우리가 배웠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기체 교환을 해야 하는 거야. 기체 교환을 하여서 결국에는 결국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호흡계 혹은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나누어 보자면은 기체 교환으로서의 호흡과 그리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호흡,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체 교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숨을 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와 그리고 산소를 사용하여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숨 쉬는 것에 대한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숨 쉬는 것의 호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호흡의 종류는 이거를 그냥 바로 이야기해 줄게요. 이 호흡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들이마시는 숨이라고 해서 들숨, 그리고 내쉬는 숨이라고 해서 날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들숨은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숨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체의 종류는 산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날숨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날숨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그래서 결국 숨을 쉬고자 하는 이 장소, 이 호흡계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혹은 6개 정도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코로 공기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코를 지난 그 공기는 기관이라고 하는 곳과 기관지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공기가, 즉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갖다 버리게 해주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순환 파트에서도 공부를 했었던 폐라고 하는 곳이 존재해요. 그 다음은 이따가 배우게 될 거지만 이 폐라고 하는 것을 운동시켜주는 곳이 바로 갈비뼈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가로막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한자어 표현으로 인해서 횡격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현재는 그냥 가로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호흡기의 구조에서 각각의 하는 역할을 한번 써보자. 자, 코에서는 우리 코 속에는 무수하게 많은 이것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존재하죠? 코털이 존재해요. 그럼 그 코털이 하는 역할은 바로 미세먼지라든지, 사실 미세먼지를 막 걸러내지 못하지? 그러니까 조금 크기가 큰 먼지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그런 곳에서 존재하죠? 필터라고 하는 거. 그 필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 코에서는 너무 차가우면은 안 돼. 춥잖아. 그치? 그래서 공기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공기를 습도, 즉 축축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어디서? 코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은 코를 지난 공기는 기관지라고 하는 것을 따라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저 기관과 기관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코랑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냐? 필터 역할을 똑같이 해줘요. 걸러줍니다. 선모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걸러주게 되고요. 또한 이 기관지는 양쪽에 폐와 연결이 되어 있어. 즉 기관지에서 하는 역할은 폐로 공기를 이동시켜요. 자, 사실 호흡계에서 숨 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겠죠. 이 폐는 밑줄 한번 쫙 혹은 별표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폐라고 하는 친구 첫 번째 특징 너무나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얘들은 콤마로 표시를 했지만 폐 같은 친구는 내가 굳이 나누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폐라고 하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소화와 순환 파트에서는 이런 내용을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왜냐면은 우리 심장, 지가 스스로 알아서 두근두근 뛰죠. 소화도 우리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막 노력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 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운동을 하니까. 알아서 운동을 한다? 즉 근육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폐라고 하는 친구는 근육이 없어요. 오케이? 근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근육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운동이 불가능한 친구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내가 갈비뼈와 가로막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은 호흡 운동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므로 이 폐라고 하는 친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즉 호흡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가로막과 갈비뼈에 상호작용으로 호흡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써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폐는 수많은 폐포라고 하는 친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폐포는 쉽게 내가 얘는 흰색으로 썼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너무 중요한 친구고 얘도 중요하기는 하나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중요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포는 그냥 커다란 공기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주머니. 그리고 이 공기주머니가 하는 역할, 즉 폐포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 소장의 융털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 음식물과 닿는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효과적인 영양소 흡수를 위해 노력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증가시키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효과적인 기체 교환을 하게 도와주는 친구겠죠. 오케이? 그래서 폐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각각의 특징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갈비뼈와 가로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호흡 운동의 원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내용 한번 살짝 지워보고 호흡 운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결국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 호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호흡 운동에 원리. 자, 호흡 운동의 원리는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압력이, 기압이라고 얘기할게. 기체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기체의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뭐가 이동할까?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쌤, 저게 도대체 약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떤 원리를 조금 더 설명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이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다가 팔팔 끓는 물을 딱 올려 놓을게. 한 4시간이 지나도 얘가 계속 끓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열, 즉 온도라고 하는 친구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누구가? 공기 스스로가. 그러므로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원리와 같다. 이것을 이용하여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썼죠. 폐에는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친구가 두 친구가 존재하는데 그 두 친구가 바로 가로막과 갈비뼈인데요. 즉 그러면은 진짜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 친구가 누구냐? 바로 가로막입니다. 가로막은 근육이 존재하므로 이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가로막, 근육 존재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뼈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막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것도 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기는 하는 거야. 관절에 아닌가? 애매한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뼈 자체가 움직이는 근육에 의해서 뼈가 통째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갈비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육과 연골에 의해서 뼈가 통째로 움직이는 게 바로 갈비뼈예요. 얘도 움직이기는 움직인다. 이 두 친구들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호흡 운동의 과정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호흡 운동의 과정. 첫 번째, 들숨. 숨을 들이마시는 것부터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날숨은 그와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들숨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제일 먼저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폐가 혼자 스스로 커질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하고 들이마시게 되면 뼈가 이렇게 쑥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이게 많은 학생들이 폐가 커져서 가슴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슴이 열리게 되면서 폐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슴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갈비뼈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뼈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거야. 위로. 오케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갈비뼈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반대로 가로막이라고 하는 친구는 오히려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즉 폐가 들어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흉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오케이? 흉곽. 자, 써드릴게요. 흉곽이라고 하는 것은 폐가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폐 공간. 그럼 이렇게 폐가 들어있는 공간, 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왜? 갈비뼈가 올라갔다며 가로막은 내려가고, 그러면 폐가 들어있는 그 공간의 부피 자체는 커졌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조그마한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50ml의 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큰 풍선에 50ml의 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저 중에 누가 더 빵빵할까?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겠죠. 왜? 저 큰 곳에 50ml의 공기가 들어가 봤자 꽉 찼겠어? 꽉 안 찰 거야. 마찬가지로 공간이 커졌다. 얘처럼 부피가 커진 거야. 그럼 빵빵해지겠어? 흐물흐물해지겠어? 흐물흐물해지겠지. 즉 누르는 힘, 압력의 크기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흉광의 압력은 감소해요. 즉 폐가 들어있는 공간의 압력이 작아진 거야. 폐가 들어있는 공간의 압력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폐를 누르는 힘은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작아지겠지. 생각을 해봐요. 폐는 흉광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폐가 들어가 있는 흉광이라고 하는 곳의 압력이 작아졌다. 즉, 그럼 폐를 누르는 힘이 작아지게 되겠지. 그럼 폐는 어떻게 되겠어? 빵빵해지겠네. 그쵸? 그러므로 폐의 부피는 커지게 될 거야. 자, 아이고, 얘기해 봅시다. 방금 공부했어요. 폐 공간, 즉 폐 부피가 커지게 되면 내부 압력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폐 내부의 압력이 작아지게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기중은 폐보다 압력이 크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기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냐? 몸 바깥쪽에서 폐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압은, 즉 압력은 어디가 더 높은 곳이겠어? 몸 바퀴. 그쵸? 그리고 기압이 낮은 곳을 우리가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여기, 폐 쪽.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날숨이라고 하는 것, 숨을 내뱉는 거는 갈비뼈는 내려갈 거고 가로막은 올라가겠죠. 즉 그러면 흉곽, 폐가 들어있는 공간의 부피는 오히려 작아지게 될 것이며, 그러면 흉곽의 압력은 커지게 되겠죠. 즉 흉곽의 압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폐를 누르는 힘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폐를 꽉 누르고 있으면 폐 부피는 자연스럽게 작아지겠죠. 그럼 압력은 커지겠죠. 그럼 공기중과 비교하게 되면은 공기의 이동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 그와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러므로 날숨일 때는 기압이 어디가 더 낮은 거야? 몸 바깥쪽에 있는 기압이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폐 속의 기압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호흡 운동의 과정 이해되셨나요? 그쵸? 이게 호흡 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우리가 결국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 우리가 결국 숨을 왜 쉬니? 살려고. 그렇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즉, 그 산소 이동, 즉 그 기체 교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는 우리 몸에서 크게 두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공기가 들어오는 폐포와 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폐포, 그리고 모세혈관. 자, 폐포는 모세혈관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느냐? 산소를 전달해 줘요. 그럼 모세혈관은 폐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는 것이냐? 이산화탄소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시에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 원리는 바로 우리가 방금 기압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조금 흡사한 내용이 있는데,
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한 거. 자, 농도라고 하는 것의 원리, 즉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볼게. 자, 산소 농도만 따로 보게 되면은 농도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요. 마치 기압이랑 내용이 비슷하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즉,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산소가 이동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러므로 산소만 놓고 보면은 폐포의 농도가 모세혈관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산소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만 따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폐포보다 모세혈관이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마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나는 산소가 많은데, 야, 그럼 너 산소 가져가. 난 이산화탄소 없으니까 너 나한테 이산화탄소 줘. 라고 뺏어오는다. 혹은 본인들이 직접 이동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순환 파트에서 배웠던 거. 어디랑 어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우리 온몸에 분포하고 있는 이 조직세포 사이에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요. 자,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에게 전달해주는 것은 방금 받았던 신선한 산소를 전달해주고요. 조직세포는 세포 호흡을 통해 열심히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지? 기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짙은 곳, 큰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산소의 농도로만 놓고 따져보았을 때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가지고 있는 산소의 양이 조직세포가 가지고 있던 산소의 양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며,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모세혈관이 가지고 있는 양보다 조직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결국 아까 얘기했던 기압, 그리고 농도, 그리고 이 두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열,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서로 비슷비슷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도 마찬가지죠. 뜨거웠던 친구가 점점 식어지게 되면서 둘의 온도가 같아지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2학기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배우게 될 열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공기가.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우게 될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압이 높은 곳은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고기압. 기압이 낮은 곳은 저기압.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 책에 지금 확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내용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확산이라고 하는 것. 자, 마치 여러분들은 여기서 폐포가 모세혈관에게 산소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모세혈관이 폐포에게 이산화탄소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노력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힘을 쓰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별다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쌤, 그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 심장 박동, 근육 뛰게 하는 거죠? 그것도 에너지를 소모하죠. 소화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를 소모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확산이라고 하는 것, 호흡 전체를 보게 되면 가로막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에너지를 쓰기는 쓰지만 기체 교환만 놓고 보면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겁니다. 아시겠죠? 수업 여기까지.